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칠판은 왜 안 지웠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재를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지워야 되겠네요. 예. 자, 여러분 이것도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에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예? 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아직 회원가입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냥 그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강성규 교수나 세법을 치시면 다음 카페에 나와요. 제 다음 카페.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오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면 준 회원되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등업 신청하기가 메뉴 안에 있어요. 그럼 등업 신청하면 제가 광명 배움에서 공부하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제가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알림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딱 떠요. 그러면 제가 뭐 수업 중이거나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는 한은 딱 보고 있다가 알림 딱 오면은 제가 등업해드립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시면 학습 자료실 이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가 복습을 좀 핵심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문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도 풀어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뭘 못해? 그럼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스마트폰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못하면 안 돼, 여러분들. 배워야지. 공인중개사가 옛날에는 공인중개사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입으로만 다 해결했지 요즘은 그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요즘 치열한 시대에 경쟁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물론 여기 광명에서 지금 딱 한 분 일단 확실하게 오겠다고 한 분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는데 확실하게 오겠다는 분 한 명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도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한번 보면 여러분 보세요.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대상이 어떤 거냐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머리 글자를 따면 너무 많잖아요. 자, 5가지인데 다시 어떤 거냐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동영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초반에 모의고사 보다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다가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보는데 차량은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5가지 재산세 대상인데 여기서 토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토지.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보세요. 모든 토지인데요. 모든 토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하는데 근데요,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깊은 내용들 나중에 공부할 때 이해가 됩니다.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있죠.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요.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 가격을 하나로요.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주택가격이다. 그러면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도 포함한 통합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과세할 때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자,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보세요. 상가는 상가의 건물과 그 다음에 부속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자, 상가의 그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이거 토지라고 써놨네 제가. 상가의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개별 평가예요. 자, 그리고 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하는데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합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에서 제외하고, 또 건축물 있잖아요. 자, 요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요. 건축법상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 있잖아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의 대표적인 예는요,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 시설 같은 시설물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하나 딱 기억하면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요, 이런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는데 골프 연습장은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취득한다, 취득세 부과되고, 골프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도 과세가 됩니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또 이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여러분, 실질과세는 지금 아까 사실주의과세 했잖아요. 재산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대상입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택이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낼 수 있냐?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만을 말한다. OX예요. X입니다. 부속 토지 포함하고요. 별장 있죠? 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도 자, 사치성산이라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주택.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모든 토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주택은 항상 고의를 드시고,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아셨죠?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 된다만 하시면 됩니다. 교재복입니다. 56페이지. 자, 2번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고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이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다만 밑줄이요. 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충 내용, 토지 과세 대상 구분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57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 복성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요 골프 연습장 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거기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건축물에서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독거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왜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양가로 3번 주택입니다. 의 주택이란 주택 복성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그 주택 바닥 면적의 몇 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과세하는데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10배까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요. 자, 보충 내용의 주택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주택법에서 이제 공법에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 공동주택처럼 취급해서 과세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배웁니다. 겸용주택도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여기 어떤 건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뭐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이런 상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으로 보면 주택과 토지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데 이걸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세율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는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판정하느냐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층까지는 상가, 그 다음에 그 뭐 11층부터 30층까지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겸용주택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위에 아파트는 아파트고 밑에 상가는 상가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그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겸용주택은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양가로 4번 선박관공기는 그냥 대상이란 것만 아시면 돼요. 선박이란 뭐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하고 줄글 필요 없어요. 항공이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날개 돌아가는 항공기니까 뭐겠습니까?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지 그 56페이지 토지 과세 대상 부분이 있잖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는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살짝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토지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바탕에는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할 때 그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거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쪽을 좀 더 와서 여기서 좀 치우고 여기서 설명드려야겠네. 그래서 보세요.
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를. 그럴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지 땅이라고 지가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땅덩어리 작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또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 많은데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자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나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나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요.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잡종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들은 사치성 재산 토지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 임야에다가는 꽃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일반적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쭉 보게 될 건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열거되어 있는 그런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같은 게 있어요. 자,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역시 토지 이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농지 목장보다는 공장은 세율을 좀 요거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자,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토지들이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필기하지 말고 설명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얘네들끼리 잘 보세요. 별도로요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이런 상가 토지들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합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합산한다는 것은 우리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합산과세하잖아요.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자, 별도로 모아서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요.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역시 합산하니까 얘네들끼리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내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근데 다만요. 잠깐 보세요. 다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과세합니다. 여러분 지적법에서 보면 토지 지목이 1번부터 아직 안 배웠네요. 1번부터 28번까지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토지 지목은. 근데 28번이 잡종지고요.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됩니까? 28번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시법에 배우는 게 이거 토지 지목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낯설다. 그럼 뭘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반하잖아요. 필요 불가결한 토지 이용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근데 보니까 저율 분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율로도, 자, 분리대상 토지는 자, 분리과세하는데 저율 또는 뭐로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뭐로? 고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분리과세하는데,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에 크게 세 개용으로 나눕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 토지는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그럴 때, 자, 이걸 머릿속에 이게 딱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먼저요,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아니, 소리를 내면서 외워야지.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딱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별도는 합산 대상 토지는 뭐고 분리 대상 토지는 뭐고 그럴 때, 자,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세율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요.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이 높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아요. 고율 그럼 몇 프로 고율이냐 미리 말씀드리면 4%, 1,000분의 44%입니다. 이렇게 세율이 정돼요. 21회 시험 때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세율이 제일 낮은 거 고르래요. 표준세율. 그때요, 뭐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뭐 또 공장, 또 목장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문제 봤을 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초 이름부터 배운 거예요. 세율이 제일 낮은 건 뭐예요? 토지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토지 중에서는 자, 저율불상 토지가 제일 낮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낮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면. 얘네들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이제 007 빵이 4 비례수를 하면서 외울 건데, 어떡하네, 저 농지, 목장이 제일 임야가,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은 거죠. 당연히 공장보다는 이게 제일 낮고, 저율분리가 제일 낮잖아요. 별도나 종합합산 이런 거보다 분리상이 제일 낮고, 분리상 중에서도 저율분리상 토지 중에서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거든요. 이건 맨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 보고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쉽게 목장 딱 찍은 사람이 있고, 보자마자 문제 대충 보고 어떤 사람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 과세표준금액이 5억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틀린 거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분리보다는 별도가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가 높으니까 제일 낮은 거 저율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푼 사람은 바로 문제 보고 딱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걸 먼저 딱 아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 예외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법령 내용이라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만 딱 토지용 구분은 알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알고 그냥 나머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이게 전부 얼마나 좋겠어요. 예외가 이제 엄청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토지용 구분은 이제 책이 이제 양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에 있죠. 땅값 비싼 곳에 한 2,000평의 땅이 있는데 아침에 샐러리맨들 우르르 출근하는데 혼자서 거기서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침에 삽 들고 이른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삽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거기서 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그러면서 비료 있죠 그런 것도 주고 거름 있잖아요 거름 냄새나 거름 같은 것도 막 뿌리고 막 아침부터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땅값 비싼 데서. 그러면 보세요.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그런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어떤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어느 지역이 토지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지. 그런 땅값 비싼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배추나 심고 있고 무나 심고 있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농지는 저일분리 대상 토지인데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데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정보 문제 풀 때 농지 같은 것은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네? 그러면 저일분리. 농지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정 구분하는 것을 이제 공부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예외들을 쭉 공부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갑니다. 자, 됐고 여러분들 58페이지 제2절 납세의무자입니다. 기출문제 표시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계속 나왔네. 그죠 여러분들? 납세의무자 기출문제 표시를 보세요. 계속 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출이 됐기 때문에 29회 시험도 역시 또 중요하고요.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문제가 되느냐? 자, 요거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만 오늘 살짝 설명을 드리고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것도 요 내용 그대로, 요 내용,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한 내용 그대로 제가 아직 등록면허세까지만 올려놨구나. 그럼 제가 오늘이나 내일 그 재산세도 토지정 구분, 재산세도 핵심 요약을 제 카페, 다음 카페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거기 와서 보시면은 그대로 요거 필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필기한 대로 그대로 쫙 나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고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58페이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봅니다.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이 있고 6월 1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재산세는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니고 항상 언제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고 뭐라고요? 그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원칙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자, 이것도 밑줄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다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민법에서 배워요.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계속 밑줄입니다. 가로도 계속.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 짝이요. 여러분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절 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그
자, 지분권자라고 했으니까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갑과 을이 이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갑 지분 60%, 을 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OX,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러면 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라고 그랬으니까 갑은 50% 지분, 을은 50% 지분,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각각 그 50%씩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하여튼 공유재산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얘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제 납세의무자 위 2로 되어 있네. 위 1에 언급한 거기 까맣게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이 번호가 나와 있는데 위 2로 되어 있는데 뭐로요? 1. 위 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에 언급한 2를 1로 바꿔요. 위 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1년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납기계실 현재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이다.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한 가지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금방 우리가 줄근 게 이거예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자,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을이 2018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명의로의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될지 매수인 을이 될지 이 재산에 대한 재산세요. 누가 될지 문제되겠죠. 그럴 때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을 봤더니 6월 1일 현재는 여전히 공부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죠? 매수인은 6월 20일 날 매도인 갑이 납세의무자. 왜냐하면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자, 잔금 치르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받았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자, 그래서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공부상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사실은 이제 등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6월 1일 현재.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런 권리변동 사실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 자, 그래서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자,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고. 매수인. 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사는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언제 치르는 게 좋다고 말씀을 제가 첫날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은데,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날? 안 돼요. 나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해야 돼요. 6월 1일 날 나중에 배우는데 6월 1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럼 누가 재산세 내야 되냐면 매수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 날 잔금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잖아요. 하여튼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중 소유임을 이제 신고 안 했을 때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그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거, 이것도 밑줄이요. 자, 여러분,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근데 법령에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자, 그러면 종중재산인지 과세권자 알게 됐으니까 재산세는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해요. 그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질에 의해서.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일 났네. 제가 그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은 어떤 수강생분이 합격 후기를 이렇게 썼는데, 인천 한 군데에서 이제 인천에서 어떤 곳에서 제 강의 들었던 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수강생인데 보니까 그 장문에 아주 그냥 합격 후기를 쫙 썼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제가 낮에 인강 촬영하다가 어디 스튜디오에서 인강 촬영하다가 그걸 쉬는 시간에 잠깐 그 합격 후기를 보고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콧날이 찡해졌네. 제가 그 합격 후기를 보면서 그 친구가 보니까 이제 대충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이 올해 좀 이렇게 직장을 실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굉장히 왠지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격했고 그러면서 쭉 그 저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여러 가지 자기 본인에 대한 소회를 쭉 이렇게 써놨는데 보다가 그냥 콧날이 찡해졌네.
하면서 촬영돼가지고 촬영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뭐, 제가 그 친구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씩 시 한 편을 읊어드리잖아요. 시 한 편씩 읊어드리는데, 시를 하나씩 읊어드리는데, 한 달에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를 하나씩 읊어드리는데 잠깐씩 쉬어가시라고. 그 시를 읽어줄 때마다 자기는 이제 막 그런 속에서 이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시를 들을 때는 딴 곳에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쉬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쭉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이따가 하나 내가 다음 시간에 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가로 2번만 좀 보고 좀 쉬려고 하는데 양가로 2번 좀 보세요.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재산세 납세 의무자 28회 시험 출제됐는데 여기 이제 저 정답집으로 나온 거였는데 그냥 사실 뭐 나중에 다 배울 건데 한 가지만 요거만 살짝 한번 이런 것들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 한번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속 등기는 공시법 시간에 배워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도록 하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쫙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 한 명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상속 등기해가지고 쓱싹싹 다 재산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를 해줬으면 그 신고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실질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신고를 안 해줬어요. 그럼 상속 등기도 안 됐고 그 재산을 누가 사실상 소유하는지도 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사망 신고에 의해서 이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고의소송 보낼 수는 없고 그러면 누가 이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상속인은 아직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니까 상속인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를 보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거기 보충에 나와 있죠.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상속 지분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습니다. 1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로 똑같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자 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쭉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돼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고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데 만약에 2번 보세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데 연장자. 그러면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좋을라나? 제가 어떤 곳에서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좋겠죠? 그랬더니 어떤 주부수강생한테 얘기했더니 인상을 빡 쓰면서 한 명도 지금 싫어 죽겠는데 2명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고 자녀들이 만약에 배우자 없고 자녀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냐?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주된 상속자 또는 시험에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2인 이상일 때는 누구?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근데 이번 28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보세요. 공동 상속인 자 상속 등기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아서 포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 상속인 아닙니다. 제가 그거 시험에 제가 내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맨날 했던 거예요. 자 공동 상속인 상속인 아니라는 거 맨날 했었는데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했나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얘기 드렸나요? 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상속인 각자가 공동상속인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주된 상속자 X고요. 근데 재산세에서는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익상속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공동 상속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상속받이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을 좀 한번 보세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대시 끊고요. 국가지자체 반드시 무슨 법인과 그러면 안 돼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끊고 재산세 재산을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끊습니다. 대시에 세 번째 요건입니다. 무상 사용권 부여받은 경우에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한다? 밑줄이야?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권데 공부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매수 계약자한테 됐다고 봐서 매수 계약자 무상 사용하니까 그래서 누굴 납세의무자로 한다? 매수 계약자예요. 시험에서는 국가와 연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아니고 누구다? 매수계약자입니다. 이런 정도만 한번 오늘 보고 갑니다. 넘어갑니다. 다시요. 그래서 60페이지 제3절 과세 표준과 세율. 자, 보기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절 보세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그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이런 것들을 아시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공유재산, 공유자들 지분 있고 누구?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랬잖아요. 일단 쉬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6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